자, 다음은요. 고석태 마인즈앤컴퍼니 대표님께서 생성형 AI 시대 보험사 도입 사례와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고 계시고요. 고석태 대표님은 에이티커니 금융산업 컨설턴트, 삼성화재 경영혁신팀 디지털 AI 혁신 업무 담당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현재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인 마인즈앤컴퍼니를 이끌고 계십니다. 역시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인즈앤컴퍼니의 고석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보험사 사례를 중심으로 생성형 AI를 어떻게 좀 도입하고 활용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챗GPT가 런칭한 이후로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커머셜한 클로즈 모델의 어떤 그 성능 개발 추이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녹색 점들은 오픈소스 기반의 모델들의 성능 개선의 추이입니다. 화면이 조금 흐릿하긴 한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생성형 AI 도입 초기에는 오픈소스 진영과 클로즈 모델 간의 성능의 갭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딥식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GPT의 어떤 오온보다도 딥식의 R온 모델이 오픈소스 진영의 모델이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개선되는 추이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가 훨씬 더 좀 중요한 인사이트를 가져다주는 그래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에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빨간색의 어떤 차트처럼 컴퓨팅 파워와 파라미터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의 기술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해당 모델을 추론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이제 GPU 자원의 리소스와 비용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왼쪽 위로 올라가는 녹색 차트의 그래프가 24년의 기술 경쟁의 좀 구도입니다. 실제 기업에서 사이즈가 큰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더니 GPU 자원에 대한 비효율성이나 추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성능은 좋지만 저희가 라마3 405B나 딥식의 680B 정도 되는 큰 모델을 금융사 내부에서 이제 추론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현실적인 좀 무리가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는 기업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경량화된 모델로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모델을 좀 경쟁 양상으로 좀 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떤 오픈소스 진영의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소개해드렸던 어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경쟁이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은 클로즈드 모델의 좀 그 개발과 아래쪽에 보이시는 잘 안 나오네요. 네, 아래쪽에 보이시는 대표적으로 메타나 최근에 딥식 혹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미스트랄 같은 오픈소스 진영의 모델 간의 좀 경쟁이 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의 좀 경쟁보다는 그렇게 좀 성능이 좋아진 모델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좀 산업에 적용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의 어답션에 훨씬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딥식이라는 모델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딥식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나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의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거기에 좀 버금가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좀 논의와 걱정들도 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 중국에서 개발한 모델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국가적인 디펜던시가 생기거나 좀 그러지는 않는다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좀 더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 좀 적용되는 거를 예로 들어 좀 설명해 본다면 테슬라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전통적인 제조 회사로 좀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AI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좀 가깝고 자동차에 대한 제조는 OEM 형태로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도 이제 전기차 제조사 BYD라는 좀 제조사가 있는데 최근 이제 언론 보도 자료를 좀 보면 BYD가 사실 전기차를 굉장히 싼 값에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딥식의 AI 기술과 접목해서 훨씬 더 좀 경쟁력 있는 시장의 경쟁사로 좀 그 도약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운데이션 모델이 산업에 녹아들고 그 산업이 변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훨씬 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에서도 사실 이제 모델 자체가 어떤 모델이 좋은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렇게 좀 성능이 개선되고 좋은 모델들을 우리 산업에 금융산업에 적용하고 밸류체인에 녹아들고 이전과는 다른 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융사에서 생성형 AI를 실제 밸류체인과 다양한 좀 업무 영역에 적용할 때 필요한 고민들을 좀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앞서 이제 두 장에서 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융사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나 규제에 좀 제약이 있어요. 망블리라는 어떤 제약 사항 때문에 API 형태로 외부의 기술을 유연하게 좀 쓸 수 없는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때 뭐 규제가 완화되기를 기다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혜택을 금융사 내부로 유연하게 반입하고 그 기술의 혜택을 산업에 좀 녹일 수 있는 빠른 이제 도전과 시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규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금융위에서 금융엑스체인지 서비스를 통해서 샌드박스 형태로 다양한 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내부망에서 이제 온프라미스로 모델을 추론하는 두 가지 모드를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리겠지만 생성형 AI는 이전의 AI 혁신과 굉장히 다른 좀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담 부서가 과제를 대체해주거나 대신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업의 이제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손에 쥐고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과제와 혁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금융사 내부에 있는 AI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내재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좀 전략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 마인드젠 컴퍼니는 2024년에 다양한 금융사들과 함께 실제 이제 생성형 AI를 상용화한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2024년에 우리은행에서 오픈한 AI 뱅커입니다. 우리은행의 AI 뱅커 같은 경우는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수신 상품을 생성형 AI가 상담을 하고 가입을 완결하는 에이전트라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000만에 가까운 MAU를 가지고 있는 대고객 서비스에서 금융사에서 최초로 대고객을 상대로 한 생성형 AI를 상용화한 사례로 많이 좀 소개가 되어서 이미 좀 잘 알고 계실 사례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의 생성형 AI 플랫폼과 관련된 과제인데요. 앞서 제가 이제 생성형 AI가 가지는 특성이 현업이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단위 과제 한두 개를 좀 도입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셋 증권에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생성형 AI를 도구적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기반과 인프라를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함으로써 그런 좀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습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생보사보다는 손보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생성형 AI에 대한 과제를 좀 실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화재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 과제 한두 개를 도입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손보사가 이제 여러 가지 보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일반 보험 업무에 있어서 가입 설계부터 언더라이팅과 클레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전에 좀 사람이 하던 업무를 휴먼과 AI가 같이 좀 협업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앞서 말씀드렸던 가입 설계와 언더라이팅, 클레임 업무 전반에 좀 도입하는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에 좀 프로젝트를 착수했고 1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지난 12월에 1차 오픈을 좀 진행했고 이제 4월에 2차 오픈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보험사 케이스 같은 경우는 롯데손보 케이스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롯데손보는 다양한 이제 LLM 모델들을 추론하고 학습하고 서빙할 수 있는 LLM 옵스에 대한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MS의 코파일럿과 같은 도구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사는 이제 폐쇄망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주석만 입력하면 코드를 자동으로 좀 생성하는 코드 어시스턴트를 좀 도입을 하고 LLM 모델과 관련돼서는 이제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 주행거리에 대한 거를 고객이 좀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가 얼마인지를 좀 캐릭터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통적인 이제 CNN 계열의 이미지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멀티모달을 좀 활용해서 지금 이제 텍스트 베이스의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이미지와 텍스트를 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기반으로 해당 태스크를 좀 수행하는 것들을 좀 도입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공공기관이나 제조의 다양한 좀 상용화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이제 금융사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서 제가 좀 설명드렸던 사례들이 사실 전통적인 IT 혁신과 같이 과제를 하나 정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친다면 하나의 과제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예산과 리소스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생성형 AI는 과제 한두 개를 도입하는 걸 좀 넘어서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녹아들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현업 업무 담당자들이 도구적으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이 좀 필요합니다. 마인젠 컴퍼니는 그 플랫폼을 제너레이티브 AI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노스라는 좀 제품을 만들어서 금융사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노스에는 세 가지 컴포넌트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LLM 모델들을 금융사 내부로 반입해서 학습하고 추론을 도와주는 LLM 옵스 기능이 가장 좀 기본적인 기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사에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들, 약관과 같은 문서들을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임베딩으로 처리하고 자연어로 좀 질의했을 때 해당 정보를 탐색해서 생성형 AI의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는 AI 서치 레이어가 지금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LLM 옵스와 AI 서치는 금융사에서 하나의 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는 하나의 완성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이시는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에이전트나 AI 어시스턴트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효율화하고 자동화하는 서비스 빌더 기능이 세 번째 좀 컴포넌트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한 기능은 제가 이제 화면에 대한 캡처를 좀 소개를 드렸는데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좀 시연을 해보시거나 테스트해볼 수 있는 뭐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LLM 모델들을 기업 내부로 반영을 해서 추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LLM 옵스 기능이나 내부 문서를 임베딩하고 적재하고 자동으로 좀 배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 그다음에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추가적인 코딩 없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하나의 좀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좀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델의 변화가 굉장히 외부에서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라마라는 메타에서 좀 공개한 라마3라는 모델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QN이라든가 딥시카 같은 모델이 더 좋아지고 있죠. 좀 그런 모델들을 금융사 내부로 좀 빠르게 반입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LLM 옵스가 좀 근간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다양한 지식과 문서를 벡터 DB로 좀 저장해 놓은 지식 DB, 그리고 중간에 있는 영역이 보험사의 다양한 밸류체인에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나 서비스들을 좀 생성할 수 있는 에이전트 빌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좀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전에 기업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금융사,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문서들을 전처리하고 임베딩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보험사 약관처럼 뭐 조항, 호에 굉장히 좀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처음 생성형 AI가 도래했을 때 약관 PDF를 올리고 보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묻는 이제 다양한 POC들을 좀 진행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죠. 좀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임베딩해서는 좀 그걸 잘 처리할 수는 없고요. 하이라키를 좀 가지고 있는 문서들 같은 경우는 상위에 있는 정보들을 메타 정보를 좀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약관 어딘가에는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영역이 있는데 그냥 이러한 청구권이 좀 보상되는지를 물어보면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상이 된다고 잘못 좀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처리하고 임베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있는 상세 정보는 그 위에 있는 그 서브 타이틀이나 타이틀이 보상하는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메타 정보를 좀 같이 임베딩하는 형태의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성형 AI에서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현업이 직접 손에 쥐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우리가 엑셀을 뭐 상품 부서든 언더라이팅 부서든 클레임 부서든 엑셀을 가지고 도구적으로 좀 업무에 적용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생성형 AI가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현업 담당자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도구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사나 금융사에서 HR 담당자가 인사 규정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질의가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자동으로 좀 대답해주는 HR 어시스턴트를 좀 만든다라고 좀 가정을 하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인사 규정이나 이런 직제 규정들이 있는데 가장 최신의 인사 규정, 직제 규정을 대상으로 대답을 하는 답변에 좀 근거가 되는 문서를 좀 설정해주고요. 이 서비스를 누구에게 오픈할지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권한 권리 같은 것들을 좀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UI나 이런 템플릿은 어떻게 좀 구성할지, 그래서 단순히 좀 질의응답만 하는 채팅창으로만 구성을 할지, 아니면 답변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PDF 형태로 좀 같이 보여줄지에 대한 옵션들을 화면상에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업무 담당자가 자신들의 이제 부서에 좀 필요한 서비스들을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추가적인 어떤 파이썬 코딩이나 IT 개발 없이도 하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좀 자동으로 좀 생성하고 배포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변화가 금융사 내부에 얼마나 활성화되고 실제 현업들이 얼마나 손에 쥐고 쓰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보험사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증권사 사례에 관련돼서 얼마나 좀 활성화된 형태로 좀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24년 9월에 방금 좀 소개해드렸던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이면 대략 한 4개월에서 좀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미래에셋증권 전체 직원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2,100명 정도, 그래서 전체 직원의 3분의 2 정도가 해당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의 AI 솔루션 본부에서 전사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7개 정도는 AI 솔루션 부서에서 만들었고, 각각의 업무 부서 또는 개인이 내가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필요한 어시스턴트를 직접 생성해서 활용하고 있는 개수가 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IT 부서나 AI 부서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서비스를 대신 만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나 리서치나 다양한 부서의 이제 업무 담당자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생성해서 300개나 되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권한 관리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써봐서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쉐어해서 전사적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것들이 가능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지금까지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금융사에서 도입할지에 대한 방향과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험사의 밸류체인에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해서 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인프라가 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이제 모델들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LLM 옵스라는 이제 기능과 다양한 문서를 적재하는 AI 서치 기능,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나의 서비스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빌더 기능이 생성형 AI를 서비스하기 위한 준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사에서 실제 비즈니스의 임팩트를 좀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입 설계나 언더라이팅 클레임에 각각의 업무에 생성형 AI가 좀 녹아드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생성형 AI 자체가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고 완결하는 거는 에이전트라고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인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휴먼이 하는데, 휴먼의 좀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기능은 어시스턴트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입 설계에서 설계 담당자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도 있고, 가입 설계 상담을 자동화하는 이제 가입 설계 에이전트도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언더라이팅과 클레임에 있어서도 언더라이터나 클레임 조사 담당자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또는 심사 업무나 지급에 대한 업무를 자동화하는 에이전트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더라이팅 클레임에 있어서의 어시스턴트나 어떤 에이전트가 한 번에 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설명드리는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능에 대한 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성형 AI를 도구로 좀 쓸 수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한다거나 보고서의 초안을 좀 작성해 준다거나 번역한다거나 코드를 만들어 주는 등 금융사 내부에서 보험사에서 쓸 수 있는 공통 기능을 비즈니스에서 쓸만하게 좀 더 고도화하는 것들이 좀 선행 작업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위에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양한 기능들이 모듈 형태로 좀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모듈들이 기능을 함으로써 하나의 좀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보험사로 좀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공통 기능이라고 좀 설명드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제 비즈니스에 얼마나 좀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가지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GPT를 쓰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금융사에서는 외부 API를 좀 사용하는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 환경 안에서도 궁금한
궁금한 걸 물어보고 보고서에 대한 초안도 작성해주고 번역이나 요약 같은 나만의 좀 업무 비서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도입하고 저희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가져오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롯데 손해보험 사례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석 업무나 IT 개발 업무를 진행할 때 자연어로 좀 주석을 입력하면 코드를 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하는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금융사가 무형의 상품을 IT로 좀 공급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생성형 AI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좀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의 영역입니다. 좀 그러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연어로 좀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면 분석의 결과를 서머리에서 좀 보여준다든가 해당의 분석의 결과를 차트나 그래프로 좀 출력해서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의 기능들, 또는 뭐 리스크에 대한 진단 보고서라든가 다양한 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제 영역과 목차만 좀 선정하면 그 보고서에 좀 초안을 만들 수 있는 보고서 생성 에이전트, 그리고 다양한 좀 사내의 지식과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좀 검색할 수 있는 통합 검색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생성형 AI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보험 산업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자료에 좀 첨부를 드려서 사내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나만의 GPT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금융사나 공공기관에 이런 좀 나만의 GPT 같은 온프라미스에 쓸 수 있는 GPT를 좀 공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좀 그 부가적으로 좀 밸류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전에 학습된 지식으로만 대답을 하면 최신 정보에 대한 것들이 불일치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사에는 외부망과 이제 통신할 수 있는 DMZ 존이나 랜딩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데 답변에 필요한 근거들은 구글 서치나 뭐 네이버 뉴스 검색들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검색의 정보를 안으로 좀 반입해서 훨씬 더 최신의 정보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프로세스를 함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어시스턴트 관련해서는 MS의 코파일럿과 굉장히 좀 유사한 기능인데 그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보험사 중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대한 대대적인 IT 투자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보험사들이 많은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떤 업무에 대한 설계를 하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하드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코드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훨씬 더 이전에 뭐 C로 개발이 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자바로 좀 전환한다거나 설계 요건에 따라서 코드를 좀 개발하는 것들을 이런 기능을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개발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뒤에 제가 좀 손해율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보고서 생성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GPT한테 그냥 사업계획서 초안 좀 작성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런데 조금 더 템플릿이 정해진 유형화된 문서 같은 경우는 보고서의 목차와 목차별로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플로우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영역, 어떤 주제에서 어떤 보고서를 좀 만들지를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유형 안에서의 이제 초안이 되는 목차를 좀 수정하고 그 목차별로 초기 컨텐츠를 좀 제너레이션 하게 된다면 직접 이제 보고서를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좀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게 되면 반나절 안에 하나의 좀 보고서에 대한 초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 검색 관련해서는 구글의 대항마라고 하는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해서 생성형 AI를 검색에 좀 적용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퍼플렉시티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내부에 가지고 있는 금융사 내부의 다양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답변의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UI나 이런 것들을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좀 접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방금까지 소개해드렸던 5가지 기능은 앞서 좀 소개해드렸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각각의 업무에서 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기능들이 조금 더 모듈화되고 모여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보험의 가입 설계나 언더라이팅 클레임이라는 밸류체인 영역에서 어떻게 좀 녹아들고 하나의 좀 업무를 효율화하는 어시스턴트나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주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입 설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을 늘리기 위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최근 이제 보험 시장에서 GA 채널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GA 채널에 대한 대응을 크게 2가지로 좀 많이 어프로치를 하십니다. 하나는 GA 설계사들이 쓸 수 있는 영업 지원 시스템을 좀 고도화해서 편하게 좀 가입 설계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를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 또는 설계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파견해서 GA 사무실에 당사에 이제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 매니저가 가서 설계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2가지 방식으로 좀 많이 어프로치를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보험사나 작은 보험사 같은 경우는
경우는 뭐 많은 수의 설계 매니저를 파견하거나 사업비 관점에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경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GA 채널에 있는 설계사가 여러 이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 중에 당사의 보험을 추천하고 가입 설계 진행했을 때 가입의 확률을 높이고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서비스를 생성형 AI와 좀 결합해서 좀 제공하는 것들을 기능적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능률이 좋고 잘하는 설계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도움이 크게 좀 임팩트가 없을 수는 있는데요. 신입 설계사나 저능률 설계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이제 플랜 설계도 좀 어려워하고, 플랜을 가지고 갔을 때 뭐 고객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유연한 반응이나 빠른 대응이 좀 어렵고, 추가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변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가입 설계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플랜에 대한 최적화라든가 고객의 질의에 대한 대응이나 화법에 대한 것까지 안내를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당사의 어떤 상품에 대한 안내와 가입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언더라이팅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제 보험사들에서 언더라이팅을 자동화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좀 소개드렸던 어시스턴트나 에이전트 형태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에 대해서 심사를 자동화하는 언더라이팅 에이전트도 좀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펑션 중에 하나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이제 오른쪽과 같은 상품별 담보별 손해율에 대한 모니터링은 매주 매월 계속 트래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경영진이 바뀐다거나 뭐 규제가 좀 바뀐다거나 하게 되면 이 정형 대시보드를 수정하고 업데이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좀 비율이 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자연어로 분석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분석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해당 답변에 대한 것들을 요약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고, 텍스트로 그 답변을 요약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분석에 필요한 테이블 정보를 이미 추출을 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가지고 다시 오른쪽에 있는 차트나 그래프를 업데이트해서 훨씬 더 직접적인 SQL을 다룰 수 없는 이제 현업의 담당자들도 업무 요건에 따라서 분석을 훨씬 더 유연하고 쉽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클레임 어시스턴트와 클레임 에이전트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이제 보시는 화면이 보험사에서 이미 기존에 쓰고 있는 클레임 업무 처리 화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업무 처리 화면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면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어시스턴트가 좀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예를 들면 사실 이제 보험의 지급 심사 업무가 같은 상품 같은 담보라고 하더라도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상이하고 굉장히 좀 복잡한 업무 그 처리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굉장히 좀 지급 심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과거에 지급했던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걸 참조한다거나 이 업무를 처리할 때 꼭 봐야 할 어떤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AI 기반으로 좀 안내를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좀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들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삼성화재와 같이 좀 진행했던 보상 여부를 좀 판단하는 클레임 어시스턴트인데요. 사실 저희가 24년 5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약관에 이제 면책 기간이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면책 기간이 며칠이야 또는 면책 기간이 90일인데 내가 가입한 지 한 60일 정도 됐는데 보험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그런 이제 정보성 질의는 굉장히 좀 생성형 AI가 잘 해주는데, 복잡한 상황을 얘기하고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질의는 지금 기술로 이게 정확하게 좀 답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한 번에 질문하고 한 번에 대답하는 경우는 보상이 안 되는데 보상이 된다고 좀 잘못 대답할 리스크가 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좀 어프로치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자연어로 그 질문이 입력된 것들을 그냥 센텐스로 임베딩해서 처리하게 되면 아주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면 사고의 원인이라든가 피보험자라든가 보상 책임에 대한 여부라든가 이런 약관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되는 피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피처들에 대한 키밸류 값을 먼저 좀 추출해서 정확한 값이 추출되어 있다고 한다면 약관상에 있는 기준과 좀 비교해서 지급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좀 거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사의 이제 약관의 구조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과 굉장히 좀 복잡한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내줬는데 전세 내준 집에서 뭐 이렇게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뭐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에 누수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어려운 질문하게 되면 보통 약관으로 보면 그 누수와 관련된 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급배수 특약을 좀 가입했으면 그때는 이제 그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이 볼 때도 보통 약관을 먼저 보고 특별 약관과 추가 특별 약관을 보는 이제 순서처럼 AI도 좀 그런 시퀀셜한 단계적인 그 판단을 통해서 정확한 좀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험사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제를 시작하더라도 저희가 6개월 후에 오픈, 25년 말에 서비스를 좀 오픈하게 될 텐데 현재의 기술 수준만을 고려하게 되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훨씬 더 좋은 이제 기술이 좀 도래하고 기술이 좀 성숙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좀 발전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센싱하고 그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과제를 좀 설계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녹색과 파란색은 저희 이제 제노스에 이미 좀 구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오늘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른쪽에 좀 보라색으로 좀 표시된 영역들인데요. 25년 말까지 굉장히 좀 기술이 진화하고 성숙할 것이라고 좀 예상되는 기술 요소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좀 다양하게 소개해드렸던 AI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과정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매뉴얼한 작업이 들어가요. 사람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데 에이전트가 해야 될 골만 설정해주면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만드는 과정을 좀 자동화하는 과정, 그래서 오토노머스 AI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가령 이제 너의 골은 보험금에 대한 지급 심사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라는 것만 설정을 해주게 되면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스크와 액션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리즈닝함으로써 하나의 좀 에이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자동화될 거다. 두 번째는 GPT에서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GPT 메모리처럼 내가 어떤 질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누가 물어보더라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좀 개인화된 형태의 답변이 가능한 개인화 에이전트가 좀 발전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서비스들은 텍스트로 인풋이 들어가고 대답을 텍스트로 하는 어떤 랭귀지 베이스의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사에서 기업에서 더 좀 임팩트가 있으려면 하나의 이제 업무 처리 자체가 좀 완결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액셔너블 AI라고 하는데요. 마치 이제 생성형 AI가 내가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정보 입력이 필요하거나 이종의 소프트웨어를 제어하면서 업무를 좀 완결할 수 있는 형태의 좀 기술로 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엔트로픽 AI에서 공개한 컴퓨터 유즈라는 것들이 이와 관련된 기술이고 오픈 AI에서도 최근에 오퍼레이터라는 기술을 좀 공개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25년의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그 연휴 기간 동안 뭐 갈만한 유럽 여행지 추천해줘. 이거는 이제 지금도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약 가능한 항공권이나 숙박에 대한 것도 검색하고 예약도 완결해주는 형태로 하나의 업무 자체를 좀 완결해주는 방식의 액셔너블 AI가 훨씬 더 좀 고도화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좀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관련된 기술의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금융사에 좀 도입하기 위한 과제들을 좀 고민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 앞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의 변화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볼 게 아니라 외부에서 좀 변화하고 있는 기술의 변화의 혜택을 금융사 내부의 업무 효율과 금융사 고객들이 밸류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중간중간 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생성형 AI 혁신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업의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손에 쥐고 마치 엑셀을 쓰듯이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과 인프라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단위 과제 하나를 좀 도입하는 게 아니라 AI와 휴먼이 어떻게 콜라보레이션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재설계하고 단순히 좀 질의응답하는 과제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좀 업무를 완결할 수 있는 에이전트나 어시스턴트 과제를 좀 설계하는 거에 훨씬 더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